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안이 아무런 하부기관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.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4%에 불과합니다. OECD 34%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. 한번 이 PPT 보실까요? 세계 유수의 기구들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, 정책 투명도에 대해서,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2007년 참여정부에 비교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역시 투명성의 부족,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,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극심한 절망감, 배신감 같은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. 총리님,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폐청산 TF들을 속속 지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. 네. 그 현황과 그 평가에 대해서 중간이지만요,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그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른바 적폐청산 특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. 부처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직제 개정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. 또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청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.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박상기 장관님, 네.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라는 그 문건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 문건은 지난 며칠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하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여졌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 네네.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0억 건의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.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.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다시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. 두 기간에 나눠서 반납된 것도 이상하지만요. 이 문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SNS 장악보고서라는 이 국정원 문건,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서 보관되다가 은폐되어져 가지고 검찰로 청와대로 반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? 네, 2012년 4월경에 청와대 전직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확보됐고 2012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문건이 왜 청와대에 반납됐는데 그 문건이 당시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 재판, 댓글 사건 재판에 왜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검찰에 묵혀졌냐 이 말씀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. 그 문건이 1차로 반환되는 그 2014년 5월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입니다. 그리고 이듬해는 당연히 민정수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박모 검사가 있습니다. 이 검사는 이 문건들의 중요성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. 이 PPT 한번 보시죠. 김성준 행정관에 대한 그 검사의 조서입니다. 13건의 문제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까지 포함한 13건의 이 중요한 문건들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. 저 문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문건을 국정원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은폐했습니다.
직무유기고 증거 은닉입니다. 문제는 이 김성준을 조사했던 그 검사는 파기환송심의 원세훈 재판의 공판 관여 검사였다는 겁니다. 이런 검찰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SNS 장악 문건을 압수한 그 수사검사와 현재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공판검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확인 결과 당시 수사검사 박모검사 지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. 그 공판검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수사한 검사는 파기환송심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. 검찰이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본질입니다.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입니다.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은닉했다는 게 본질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.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원 문건들을 포함한 여론조작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. 이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.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그러한 단위의 조직을 지금 생각 중에 계시죠? 네, 그렇게.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.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?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생각을 바꿔서요. 검찰총장 직속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알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네.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과거 2012년도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것이 내부에서 이거 지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. 2016년도, 2017년도 범죄정보기획관은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모 검사입니다. 그리고 범죄일 과장은 청와대에 파견돼서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작성한 그 메모의 주인공인 이모 검사입니다. 그러한 범정기획관실에서 2016년, 2017년에 걸쳐서 집권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에 대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개의 비리 첩보를 보고했습니다. 이 부분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 수사의 개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, 박근혜 검찰은 범정기획관실에 보고되는 이 수사 첩보를 정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무용의 조직으로 보는 겁니까? 아니면 권력과 유착돼서 정권 실세라고 해서 봐준 겁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용의가 계십니까? 과거에 대검의 그 범정기획관의 일탈적 활동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이라든가 대외 활동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장관님 판단은 어떠십니까?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파악해서 보고 이러한 비리 첩보들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?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찌라시를 짜 모아서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?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 어떤 기획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사 정보 수집 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범정기획관이 수사기관 본연의 본래의 그 활동 방식대로 수사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. 자, 문재인 정부의 검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공수처,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
공수처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.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, 공수처 설치,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 예, 기대가 큽니다. 예, 들어가십시오. 예, 이낙연 총리님. 총리님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 NSIC 송도국제도시 유한개발회사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죠. 네,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어렴풋하게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 사업의 주체는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약 24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데요. 70%의 대주주를 갖고 있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스코가 나머지 30%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51%를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외자 유치된 그 금액은 한 1,000억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네, 어렴풋하게만 기억납니다. 네. 그런데 말이죠. 그 게일 인터넷이라는 데가 외자 유치에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비 명목으로 2008년까지 약 1,800억대 규모의 먹튀를 합니다.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원이 2009년도에 감사를 합니다. 특정감사를 했는데요. 거기서 그 감사 역시 이명박 정부 감사 때 아니겠습니까? 2009년도 일인데요. 그 감사 역시 부실감사고 면제부 감사고 솜방망이 감사라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. 그렇다면 근데 왜 이 게일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먹튀를 했는가? 왜 이런 정도의 이익을 보전해 줬는가라는 궁금증이 본의원에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. 이 게일 인터내셔널의 모회사로 알려진 도란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미국의 해치펀드인데요. 그 회사의 SPC, 특수 목적 회사인 트라이시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가 난데없이 2007년 6월 29일 날 부산 시민들이라면 알만한 쇼핑몰인 스펀지라는 쇼핑몰을 전격 인수합니다. 시가보다 훨씬 비싼 규모의 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. 당연히 시가보다 비싸게 사줬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무려 한 39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팝니다. 근데 이 회사의 모회사는 인천 송도 자유지역에서 무려 1,800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. 이익이 보존된 거지. 문제는 그 스펀지의 사주가 누구냐?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서하수라는 사람입니다.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유명인의 친동생 서하수입니다. 이때부터 LCT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.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이영복에게 이 LCT 사업자 선정을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해주는 게 요체입니다. 총리님, 지난 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한 LCT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몸통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특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검찰 혹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본의원의 네, 국회의 합의,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의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않겠지만 구두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.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합법화된 도박장이 있습니다. 강원랜드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탈취해간
부패의 원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? 혹은 무슨 유착성력 때문에 이 수백 명의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건에서 성명 불상의 평가자로 접하라는 표현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틀림없는 진상규명을 본의원은 촉구드리면서 제 대선 설명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문건이 왜 청와대에 반납됐는데 그 문건이 당시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 재판, 댓글 사건 재판에 왜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검찰에 묵혀졌냐 이 말씀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, 그 문건이 1차로 반환되는 그 2014년 5월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입니다. 그리고 이듬해는 당연히 민정수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박모 검사가 있습니다. 이 검사는 이 문건들의 중요성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. 이 PPT 한번 보시죠. 김성준 행정관에 대한 그 검사의 조서입니다. 13건의 문제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까지 포함한 13건의 이 중요한 문건들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. 저 문건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문건을 국정원 원세훈 재판에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른바 적폐청산 특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. 부처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직제 개정까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. 또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줄이는 등 적폐청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.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박상기 장관님, 네.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라는 그 문건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 문건은 지난 며칠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하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여졌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 네네.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5건의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.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.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에 다시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. 두 기간에 나눠서 반납된 것도 이상하지만요. 이 문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SNS 장악보고서라는 이 국정원 문건,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서 보관되다가 은폐되어져 가지고 검찰로 청와대로 반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? 네, 2012년 4월경에 청와대 전직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확보됐고 2012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안이 아무런 하부기관도 없는데 이렇게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.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4%에 불과합니다. OECD 34%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. 한번 이 PPT 보실까요? 세계 유수의 기구들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, 정책 투명도에 대해서,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 2007년 참여정부에 비교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
역시 이 투명성의 부족,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부족,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극심한 절망감, 배신감 같은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. 총리님,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폐청산 TF들을 속속 지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. 네. 그 현황과 그 평가에 대해서 중간이지만요,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은폐했습니다. 직무유기고 증거 은닉입니다. 문제는 이 김성준을 조사했던 그 검사는 파기환송심의 원세훈 재판의 공판 관련 검사였다는 겁니다. 이런 검찰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SNS 장악 문건을 압수한 그 수사검사와 현재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공판검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확인 결과 당시 수사검사 박모검사, 지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. 그 공판검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수사한 검사는 파기환송심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. 검찰이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본질입니다.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본질입니다.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은닉했다는 게 본질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